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교학점제 가고 아이들이 과목 선택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직면을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공부독립의 저자 주단쌤입니다. 공부독립의 필수적인 이유 중 하나가 과목 이기주의의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주셨는데 저 진짜 책 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건 진짜 정말 이건 맞는 얘기다. 그래서 과목 이기주의라는 게 좀 뭐고 공부독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학원장님들 교육을 많이 할 때에도 항상 영어 원장님들의 고민이 수학학원하고 스케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영어를 진짜 매일 시켜야 되고 막 애들 맨날 부르고 싶은데 얘가 다니는 수학학원에서 애를 안 놔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보내시면 앞으로도 더 아실 거거든요. 시험 직전에 이제 보충한다고 아이들 막 붙잡아 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이 시험 결과로 아이가 학원을 다닐지 안 다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목만 잘한다고 아이의 공부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도하든 아니든 간에 아이들이 맡게 되는 어떤 이제 한 과목에 집중되는 공부 현상을 과목 이기주의라고 봤고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거를 관찰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부 독립하고 크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큰 틀에서 내가 지금 영어 수학 시험이 당장에 뭐 이틀 앞, 3일 앞인데 지금 어떤 공부를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내가 두 시험에서 하나에서 구멍이 나지 않고 두 과목 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부모님도 해주실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부 독립이 되지 않으면 학원에서 시키는데 오라는 대로 가고 오지 말라면 말고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공부 독립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도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귀결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다른 큰 틀을 봐줄 수 있는 제3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 김주영 선생님 같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는 과목 이기주의 이 얘기를 듣고 종합학원을 그러면 보내는 게 나을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자기주도 학습 하겠다고 학원을 관두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적극 환영하는 축이었어요. 일단 중학생 때까지는 정말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학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영어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내가 균형적으로 뭔가 스케줄을 짜고 뭐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교학점제 가고 아이들이 과목 선택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직면을 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하신 김주영 쌤 같은 케이스는 그런 분들한테 역할을 맡기면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아이의 그 뭔가 결정권이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앗아버리는 그런 결과이겠죠. 학원을 뭔가 잘못 활용하고 지나치게 너무 의존해서 이거 안 하는 일만 못한 이런 케이스를 혹시 많이 보셨나요? 그럼요. 혹시 뭐 기억 남는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학원 전기세 내러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스장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등록은 해도 돼 뭔가 주체성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학원에 오면 뭐 아무리 선생님이 노력을 하고 좋은 커리큘럼을 갖다 대도 일단 1차적으로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뭐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만족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외에 공부는 1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듣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듣고 나서 내 걸로 만들려면 충분히 습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학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많이 돌려서 빈 시간 없이 학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공부할 시간 없이 학원 과제에 치여서 뭐 배운 걸 그대로 흡수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들이고요. 두 번째는 학원에서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나 과정도 본인의 그 역할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
그럼 일단 아이들한테 풀어봐라고 하잖아요. 네. 설명하고 풀어봐. 근데 푸는 아이도 있지만 못 푸는 아이도 있죠. 그럼 그 아이를 풀 때까지 두는 학원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풀 때까지 두기까지 시간이 없어요. 네.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네. 학부모님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잖아요. 학원에 보냈으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뭐 3개월 만에 한 학기 과정을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데 우리 아이가 뭐 그거를 못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만 따로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학원의 상황이 그렇죠. 많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아이 수준에 지금 맞지 않는 반이니까 아랫반으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한 각오를 하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직언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직면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본인이 푼 게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푼 게 아닌데 본인은 그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시험을 보면은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러니일 거예요. 네.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도대체 학원을 왜 다니는 거냐? 너 학원 가서 뭐 그냥 놀아? 뭐 해? 공부하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모르는 거는 학원 선생님이 풀어주거나 설명해 주는 게 아이한테는 당연한 디폴트 값인 거거든요. 내가 학원에 다니니까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원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만들어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학원에 보통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소위 전기세 내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학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의 되게 어떤 관점이나 태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원을 잘 활용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진 태도의 공통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중등까지는 고등은 조금 논외의 네. 문제라고 하면 중등까지는 학원의 관리력이 되게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집에 갔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과제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학원에서의 수업 태도가 어떻고 테스트 결과가 어떻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되지 않는 학원이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도 왠지 먼저 전화해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 약간 진상엄마 같은 그런 인상을 줄까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학원과 부모가 같이 협력한다라는 인상 정도를 주실 수 있다면 학원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과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과제 완성도를 조금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를 매일매일 잘 해가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별표를 몇 개나 쳐가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학원에 다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맞아요. 요즘은 학원도 워낙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아이가 자기 주도를 할 수는 있는데 뭔가 개념 같은 걸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야 뭐 이러면은 그런 개념들만 잘 봐주는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개념도 뭐 집에서 인강 보면서 잘 공부하는데 틀린 문제 해결이 도대체 안 되는 아이야 그러면 질문 위주로 받아주는 학원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뭔가 정해진 학원 틀에 우리 아이를 맞추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사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결국은 첫 번째로 소통을 많이 해도 된다. 그게 뭔가 지나치게 간섭이나 개입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충분히 소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두 번째는 어쨌든 아이가 해오는 과제물이나 수업 결과물들을 관찰하시면서 이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된다. 또 아이가 부족한 것과 학원에서 줄 수 있는 것에 어떤 핏이 잘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학원을 현명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약간 공감도 되고 한편 또 궁금하기도 하고 초등 5학년 시기가 자기주도 학습 시작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주도의 시작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자기주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본 게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 공부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5학년인 것 같아요. 보통 4학년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바짝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요. 5학년부터는 이게 5, 6학년이랑 중1이 약간 겹치고 중3과 고1이 겹치는 것처럼 이제 과도기 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어려워지고 해야 될 게 많아지기 직전에 뭔가 훈련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조언이 아이들한테 먹힐 수 있는 마지노선이 5학년이라고 봤어요.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사춘기가 오고 뭐 부모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5학년 정도 되면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들의 말에 더 많이 휩쓸리고 본인 생각이 더 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어봐도 괜찮을 나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넓게 중학교까지 저는 시행착오를 겪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학년 때보다 성적이 훅 떨어져도, 그리고 그때보다 공부하기 싫어해도 조금은 봐줄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해도 괜찮을 나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초5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라는 것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그래도 비교적 잘 시작된 겁니다. 어떤 뭐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을 짤 때 아이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얼마큼 공부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학 공부를 뭐 몇 페이지를 할 거야, 몇 분을 할 거야, 뭐 이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집을 풀 거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조금씩 늘려주시라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뭔가 완성된 때가 아니고 부모님 눈에는 되게 적게 공부하려고 제가 애쓰는 것 같아 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문제집, 내가 공부하겠다고 했던 그때, 내가 공부하겠다고 했던 그 시간 동안 공부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아이의 입김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의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그 정도만 하셔도 내가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했던 공부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아이들 만나보면 결국 이게 공부의 시스템을 못 잡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공부 습관의 문제이고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나보신 아이들 중에서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진 어떤 공부 시스템의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부 계획 단계가 있을 거고 실행 단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피드백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 계획 단계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가 공부했던 결과물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 대부분 보여주는 게 플래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이자 비기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안 되는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강요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계획이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오늘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시스템의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겪어봤지만 자기주도 학습 자습 시간에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떤 친구는 계획에 따라서 오늘 공부한 분량 탁탁탁탁 끝내는 친구는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오늘은 수학했다가 좀 펼쳤다가 이거 하기 싫으면 던져놓고 영어 단어 외웠다가 펼쳐놓고 또 뭐 과학 문제 풀었다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과연 한 달 정도 다 같이 자습을 했을 때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라고 보면 분명히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의 공통점이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최소한 체크리스트 수준이라도 있어야 한다가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행 단계인데 실행 단계는 이것도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공부법이라는 거는 저는 책에서 3가지 정도의 공부법들을 추천을 했거든요. 목차 공부법, 노트 공부법, 그리고 회독 공부법이었어요. 근데 목차라는 거는 큰 틀에서 이제 조망하자는 얘기고 노트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체계, 분류와 조직화 이런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회독은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3가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 공부법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지나면서
이 실행 단계에서 공부법들을 어떤 것들을 접목시켜야 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공부의 포인트는 저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공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내가 틀렸던 거를 찾아보는 과정, 그러니까 피드백에서 실행 단계로 거꾸로 가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계획, 실행, 피드백이라고 보지만 그 피드백이 계획으로도 갈 수 있는데 피드백이 실행으로도 갈 수 있어요. 계획은 뭘 공부하겠다라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는 거라고 하면, 실행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아서 보충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학습의 이제 고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춰야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부 독립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학원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학원 말고는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효과가 없는데도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너무 많으시고, 근데 이거의 정답은 되게 심플했거든요. 제가 항상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저렇게 아이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 책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제가 지금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공부 독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하나하나보다 초등 때 그런 공부 독립의 걸음이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제 메시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아이들한테 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근하게 되고 뭔가 살짝 원망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의 시작은 속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는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속도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마음의 여유 때문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공부독립의 저자 주단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 독립에서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독립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초등 때는 그런 연습이 꼭 공부와 상관없이라도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아이를 정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로 키워가는데 이 책과 오늘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주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